33번 재산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 납기. 재산세에서 납기는 역시 단골 메뉴입니다. 자, 토지. 토지는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후반부죠. 그럼 9월 16일에서부터 30일까지. 1번은 X.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물납에 대한 신청인데,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청이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납세 의무자가 과세 주체에게 뭔가를 보낼 때는 언제까지? 10일 전까지. 과세 주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낼 때는 5일.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니까 며칠 전까지 보내야 됩니까? 5일이 아니죠. 10일 전까지. 우리가 보낼 때는 10일 전까지. 그들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과세 주체가 보낼 때는 5일 전까지. 딱 그렇게 나누면 돼요. 모든 세목에서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들어갑니다. 물납. 자, 일단 먼저 물납이라는 개념은 재산세만 가능하다, 그죠? 그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요. 물납은 재산세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장 등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부동산 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 여러분,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뭔가 기준을 정할 때 제일 좋은 게 과세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은 분납입니다. 분납, 재산세. 분납 기간은 몇 개월이죠? 3개월입니다. 3개월. 종합부동산세 6글자니까 6개월. 재산세는 3글자니까 3개월. 양도소득세는 양도? 이렇게 해서 2개월. 자, 그러면 재산세 분납 가능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죠. 250만 원 초과하면 되니까 일단 950만 원이면 250만 원 초과했으니까 분납은 가능하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분납액을 따질 때는 그 250에 더블로 가야죠. 더블로 가면 500이죠. 그래서 500 초과하느냐 이내냐를 따져야죠. 500을 초과하죠. 500을 초과할 때는 그 세개 중요합니다. 초과하는 세개 아닙니다. 그 세개 50% 이하. 그러면 요 금액 곱하기 0.5를 해보세요. 나누기 2를 해보세요. 그러면 475만 원이 나오죠. 475만 원이 분납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3개월 이내. 그래서 4번도 X.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뭘 말하는 거죠? 세부담 상한. 특히 그러니까 재산세든 종부세든 세부담은 100분의 150은 똑같은 거니까 재산세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세부담 상환에서 주택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부세는 다 적용합니다. 종부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다 적용하는데 재산세에서 주택은 빠집니다. 왜 빠지느냐? 앞선 단계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부담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완화시켜 주자 그래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 단계에서 주택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많이 줘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은 아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단 종부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모두 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범위는 100분의 150으로 똑같다. 34번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종부세 과세 기준일.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날짜 기준으로 적용되는 거 딱 2개밖에 없다 그랬죠.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각각 6월 1일이고 주민세가 7월 1일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납세지 물었네요. 납세지니까 말할 것도 없이 뭐가 됩니까?
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국세죠. 국세니까 무조건 주소지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내용을 보시면 비거주자래요. 비거주자니까 일단 주소지가 없다는 말이죠. 원칙은 주소지인데 주소지가 없대요. 그럼 주소지로 보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장도 없고 원천 소득도 없대요. 그러면 소재지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요. 납세지가 지문 하나로 시험에 워낙 자주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실제 이 납세지는 별로 학습할 내용이 없다 그랬죠. 지방세는 무조건 소재지. 무조건? 그냥 깔끔하게 원칙은 그렇게 합시다. 지방세는 원칙은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근데 앞에 무조건이라고 말을 썼던 이유가 우리 시험에서는 99%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런데 이게 왜 원칙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납세지는 주소지가 되는 게 맞는데 주소지가 없대요. 그럼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답니다. 그럼 국내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없대요. 그랬으니까 소재지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볼까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과정이 재산세를 납부한 자만이 종부세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그럼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려면 첫 번째 원칙, 재산세를 납부했어야 돼요. 그럼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종부세 납세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표가 금액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종합합산이죠. 종합합산은 5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종합합산은 5억을 초과해야 되고 별도 합산은 어떻게 됩니까? 80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주택은 어떻게 되죠? 주택은 12억을 초과해야 됩니까? 9억을 초과해야 됩니까? 주택은 9억을 초과하면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1세대 1주택일 때는 12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기억해야 돼요. 토지 5억, 80억, 주택 12억, 9억 이런 수치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4번 세부담 상한 나왔네요. 그러니까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택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않지만 종부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모두 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문을 보시면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종합부동산 대상 토지분, 자, 이게 틀렸네요. 자,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적용받은 세액을 항상 우리 세법은 100% 어느 세목에서나 어떠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그 혜택을 받은 세액을 공제하는 거죠. 따라서 4번은 X. 정답은 4번 됩니다. 5번으로 가볼까요? 자, 또 5일 전이냐 10일 전이냐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납세 의무자에게, 자, 우리가 납세 의무자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세 주체에게 뭔가를 할 때는 언제요? 10일 전까지. 과세 주체가 우리에게 할 때는요. 5일 전까지. 그럼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네요. 먼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서를 지금 발급하는 경우니까 5일 전까지. 맞습니까? 오케이. 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납부 고지서에는 주택 및 토지로 키워드입니다. 구분한 과표와 세액을 기재한다. 왜 구분해야 될까요? 세율이 다르니까. 그리고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정답은 4번 됩니다. 35번 문제. 취득 시기, 양도 시기 탭 따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시작합니다. 1번. 자, 1번 지문 잘 보세요. 환지 처분이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환지 전이에요. 다시. 환지 처분이 보이면 무조건 환지 전이 취득 및 양도 시기입니다. 그런데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는 말이 붙어버리면 그럴 때는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가 있는 날이 아니라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지 처분만 있느냐,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표현이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로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환지 처분, 그러면 환지 처분 전. 그런데 그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을 때는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2번하고 5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번, 5번. 여기서는 다 쉬워요. 여기서는 간단한 건데 우리가 어차피 2번하고 5번 상속과 정여의 경우에는 취득세 파트에도 똑같이 나오고 양도세 파트도 똑같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상속은 똑같아요. 상속 개시. 정여가 다르죠. 취득세에서는 뭐라고요? 취득세 3글자니까 계약1. 양도소득세는 5글자니까 정여 받은 날. 이 단어는 뭐 조사니까 빼면 되니까 정여 받은 날. 다음 동그라미 3번 뭐죠? 수용. 수용은 어떻게 됩니까? 빠른 날.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빠른 날.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이거 장난쳤다. 그냥 틀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출제자가 정말 골치 아프게 우리한테 이걸 가지고 장난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그라미 한 번도 장난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등기 접수일, 상속은 취득세나 양도세나 똑같은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36번 문제로 갑니다. 장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특은 이렇게 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높습니다. 1번 제목 그 자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니까 장기라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3년 이상. 자, 첫 번째 3년 이상, 물론 보유니까 보유겠죠. 첫 번째는 3년 이상.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딱 3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 3가지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가로 속에 있는 거 볼까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신이 조합원이어야 된다는 거지 다른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취득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1번은 X.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보유기간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연한 거겠죠. 단서 조항을 볼까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2월 과세라 그러죠. 2월 과세.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장특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보유기간요. 그럴 때는 증여한 자,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적용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럼 정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중요한 것은 거주자만요. 비거주자는 해당 사항 없죠. 그래서 비거주자 틀렸습니다. 거주자만 적용합니다. 공제를 적용할 때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기간, 보유기간 각각 4%씩 적용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장특은 적용합니다. 장특은 적용하는 것이고요. 방금 동그라미 4번과 혼돈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요. 그런데 장특 그 자체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조건만 만족하면 적용한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 가능하죠. 자, 이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어떻게 하느냐. 즉 국외 자산을 양도했다는 얘기죠.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특은 안 된다. 장특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본 공제는 공제한다. 장특은 안 되고 기본 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됩니다. 37번으로 갑니다. 문제를 보세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뭔가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아니래요. 자, 이게 완전히 다르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일 때는 뭐가 됩니까? 이월 과세가 되는 거고, 제외했다고 해서 우의 양도가 되는 거죠. 보통 녹이는 이제 동생 이렇게 잘 나오죠. 동생. 이럴 때는 짜고 친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정여받은 자도 어떻게 한다고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가볼까요? 동그라미 1번 수정자의 정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자, 그 전에, 요거 읽기 전에 이런 제도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월 과세나 우의 양도 왜 만든 겁니까? 세금 많이 부과하려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만든 건데 1번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를 비교했대요. 결론은 우의 양도를 적용했더니 세금이 적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적용 안 하는 거죠. 적용 안 하는 거니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은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부과하겠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정여를 한 거예요. 정여받은 동생이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판 거예요. 이런 게 우의 양도죠. 그런데 이렇게 우의 양도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동생이 정여를 받았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통정한 거죠. 그러니까 통정한 거니까 그러면 동생이 나쁜 마음 있었든 없었든 상관없고 일정한 책임을 져라.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정자인 동생이 당초 정여를 받은 자산에 대해서 정여세를 납부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는 부가 취소하고 다시 환급시켜준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 보유 기간은 똑같겠죠. 이월 과세나 우의 양도나 똑같은 것도 있고 차이 나는 것도 있고요. 똑같은 거죠. 4번은. 따라서 정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정자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정여 자산의 취득 가액은 어떻게 하느냐. 정여한 자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이죠. 따라서 수정자가 아니라 정여자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의 양도이든 이월 과세이든 어떤 게 출제가 되든 둘을 비교하셔야 돼요. 항상 그 둘을 학습할 때도 이 둘의 공통점 차이점 그걸 잘 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38번으로 갑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아라 그랬네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분납이네요. 분납. 자, 첫 번째 조건이 일단 양도세에서 분납의 조건은 1,000만 원 초과고 2개월 이내입니다. 1,000만 원 초과고 2개월 이내.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했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1,000만 원 2개월인데 그럼 1,000만 원의 더블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졌는데 2,000만 원을 초과했대요. 그러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다른 문제에서 한번 표현을 했듯이 그 초과세액이 아니고 현재 그 세액, 말 2,500만 원이라면 그 2,500만 원이라는 그 세액의 50% 이하가 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X. 우리가 보면 유치하게 이런 걸 장난치느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 회계사나 세무사 쪽에서도 다 출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 양도 차손이 발생했답니다. 2개월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자, 유치하지만 재산세 3개월, 종합부동산세 6개월, 양도는 그냥 양도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2개월.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양도 차손. 자,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제해 줍니다. 다만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하고 세율이 다른, 자,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함께 처리하기가 힘들어져요.
따라서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대해서 우선 공제합니다. 이게 편하겠죠.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외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답니다. 국외 자산 양도죠. 그럼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국내에 계속해서 몇 년요? 5년 이상 거주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은 내용을 딱 보니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오케이. 기본공제죠.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250만 원. 소득별로 250만 원 정확합니다. 답은 4번 됩니다. 5번은 양도의 정의인데요. 자, 중요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다. 두 번째, 매매 등등등을 말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양도라고 하는 개념은 즉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양도소득세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양도소득세는 무엇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양도차익이 생겨야 돼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무상으로 양도를 하면 양도차익이 생길 수가 없죠. 이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상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판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거주자가 다시 말해서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기본공제 등등에 대해서 아예 납세 의무자에게 일정 부분 그냥 당신이 알아서 선택하세요라고 해준 거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겸용주택인데 2번과 5번을 같이 보세요. 2번과 5번은 한 세트로 묶어야 됩니다. 2번도 겸용, 5번도 겸용주택이죠. 그런데 뭐가 차이 납니까? 오케이. 고급주택이냐 아니냐. 자, 이번은 고급주택이 아닌 건다. 고급주택이 아닐 때는 주택 면적하고 이외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게 특징. 자, 그런데 겸용주택은 어떠한 경우이든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만 주택으로. 따라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말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으니까 5번이 답입니다. 자, 2번과 5번은 함께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처럼 나왔을 때는 고급주택이라는 말이 없죠. 그럼 일반 주택을 말하는 거고 고급주택일 때는 고급주택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동 소유자 각각이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볼 때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번, 겸용주택인데 고가주택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할 거냐?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정답은 5번 됩니다. 40번 문제. 1세대 1주택 특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조건은 뭘 얘기하죠? 일시적 2주택이네요. 자, 일시적 2주택 조건 두 가지 잘 보세요. 자, 일시적 2주택의 그냥 일반적인 경우, 그냥 정상적인 경우라면, 자, 내가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직장이나 취약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주택을 산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경제 상황 등등으로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이걸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주택이 있었겠죠. 먼저 주택이 있으니까 다시 샀을 때 1세대 2주택이 된 거겠죠. 그러면 처음에 주택을 사고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이 주택을 사야 돼요. 자, 갑니다. 종전의 주택은 원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사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에 있는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그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종전 걸 팔아야 돼요. 신규 걸 팔면 그거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조건 두 가지 딱 나누어서 기억합니다.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어떤 거죠? 60세 이상 나이 조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이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법이 빨리빨리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런 거니까 60세 이상 직계 종속의 동거 복량을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몇 년? 10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겠다. 그러면 1년, 3년, 10년. 정답은 3번 됩니다. 동형 모의고사 1회차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여러분, 많은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돼요. 여러 번 반복하고. 여기서 정확하다는 개념은 어쩔 수 없이 최근 시험의 출제 형태가 법 조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으니까 방법 없습니다. 조문 그걸 그대로 봐요. 그러니까 조문을 계속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조문을. 그래서 조문에서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도 조문을 계속해서 많이 보세요. 그래서 최근의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최근의 기출문제를 보시되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 조문입니다. 법 조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 조문을 보기 귀찮다면 기출문제를 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